안녕하십니까,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오늘부터는 초급자용 강의를 마치고 이제 중급자용 강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초급자용 강의에서 재무제표의 한계를 이미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혹시 이 부분을 초급자용을 안 보셨던 분들은 꼭 한번 보시고 나서 이 내용을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장 컴팩트한 내용을 보여드린 거고요. 실제로 이러한 스킴을 적용했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옛날에 그 대우 관련된 부분으로 제가 소문으로 들었던 얘기예요. 자, 대우가 그 글로벌화, 세계화, 세계 경영을 외치면서 자금이 엄청나게 필요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자금이 부족하니까 차익 조달을 했었어요. 그런데 차입 조달의 한계를 느끼니까 어떻게 했냐면 바로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펀드 가입을 하는 방식은 이미 초급자용에서 설명 들으신 대로 비슷하게 했어요. 그런데 단지 남을 개입을 안 시킨 게 아니라 이렇게 펀드 모집을 하면서 자금 모집을 합니다. 자금 모집된 돈하고 출자한 돈하고 해서 다른 펀드를 가입을 해요. 그러면서 또 여기 펀드에 자금 모집을 또 해요. 돌리면서 또 다른 펀드에 넣으면서 또 자금 모집을 또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5번만 표기를 했는데 7번 정도를 돌렸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뭐를 했느냐? 대우 CP를 샀습니다. 기업보험을 산 거죠. 단기에 고금리인 그 기업보험을 파니까 사람들은 해외에서 금리도 높고 환율 변동 위험을 커버하고도 이 금리가 워낙 높네 이러면서 그렇게 좋은 거라면 해야지 하면서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되게 많았고 여기에 그 저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했던 선진 은행들이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런 데에 그 독일의 도이치뱅크하고 그 일본의 장기신용은행이 여기다 돈을 투자를 많이 했었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 A라는 회사에서 잘 하다가 이제 돈이 더 이상 또 잘 안 들어오면 이제 갚기가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재무 상태가 악화되면서 국내에서 차환 발행이 어려워지니까 주거래 은행이 다 괴로워졌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그룹사 하나가 망가지면 그 주거래 은행이 같이 부실화되면서 없어져요. 이전에 뭐 명성그룹이 망가지면서 어디가 뭐 신탁은행이 없어지고 뭐 어디가 망가지면서 어디가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많이 됐었죠. 그래서 그런 흐름처럼 대우의 주거래 은행이 거래를 못하면서 같이 이제 죽게 됐는데 대우에서 그러니까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니까 여기 돈 지불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CP 그 지불을 못하니까 이 돈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돈이 안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래서 난리가 나니까 전 세계에서 갑자기 모든 투자자들이 이제 그 돋보기를 들고 보기 시작하죠. 야, 대우 CP 들고 있는 애들 다 손들어봐. 자백해라고 했는데 각 금융기관들이 우리는 없다고 다 자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 도이치뱅크하고 일본 장기신용은행이 우리는 대우채를 한 푼도 안 들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공시를 했거든요. 나중에 돈이 안 들어와서 파악해 들어가 보았더니 결국은 이 펀드 가입해 놓은 게 다 대우 CP를 사서 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재공시를 합니다. 우리가 대우 CP를 이렇게 많이 들고 있는지 몰랐다.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했죠.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선관 의무를 잘못한 거냐? 아닙니다.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 했어요. 했는데 방법이 없던 거예요. 왜? 대개 이 회사에 감사를 하게 되면 할아버지 정도까지는 쫓아가요. 그러니까 출자한 내역, 그다음에 그 회사가 출자한 내역 정도까지 쫓아가는데 여기 딱 들어가서 봤더니 그 부분이 일부분이고 자금 모집에서 누가 투자한 돈들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다른 증권을 투자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7개 정도가 모아서 들어와서 또 출자하고 7개 정도 모아서 출자하고 해서
77은 49개가 돌아가다 보니까 그 감사인 입장에서는 그냥 여러 그 큰 돈 투자하기 위한 것 중에 하나일 뿐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별 문제 없다라고 봤던 거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보는 게 당시에는 당연한 거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이렇게 돈을 모집을 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다 여기 돈 태웠던 사람들까지 다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용했던 사례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을 파악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자, 펀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주석상에도 안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우 CP 들여왔으니까 CP를 누가 사줬다. 우리는 CP 발행을 했는데 우린 잘 팔았다. 라고만 알 수 있을 뿐, 이 펀드들에 대해서 이 회계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 당시는. 물론 이제 지금은 펀드의 회계감사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만 당시에는 펀드에 대한 그 회계감사라는 부분은 거의 없다시피 했었던 시절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를 보면 일부러 여기 숫자도 바꿨고 하지만 좌우간 A라는 그 기계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였었는데 그 회사가 은행에 가서 주거래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고 했더니 돈을 못 빌려주겠대요. 너무 차입금 부담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회사가 갑자기 분할을 했습니다. 생산회사는 그대로 두고 연구 전문회사, 그다음에 판매 전문회사로 나눴죠. 그래서 은행에다가 주거래은행에다 뭐라고 설명했냐면, 우리가 연구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제품을 생산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독립성을 강화해서 더욱더 책임의식을 갖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를 결국 해야 되는데 판매에 대한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 법인으로 나눴다라고 얘기하니까 은행에서 자기 그 차입금 들고 가는 거를 콜을 해줬어요. 무슨 얘기냐? 연구회사가 50억짜리 회사인데 자본금 1억에 49억이 차입금이고 그 차입금을 들고 나갔는데 그 차입금 들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은행에서 안 돼! 라고 하니까 우리가 채무인수 할게. 문제 생기면 우리한테 받으라니까? 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 안 돼! 했다가 채무인수 한다니까 하니까 그래, 그러면 알아서 해. 해서 놓고 얘네들이 채무인수가 돼서 별도 회사가 생긴 거죠. 자, 그러면 이 회사 입장에서 보시면 차입금을 49억씩 98억을 들고 나갔죠. 이 두 개 회사가. 그 다음에 자본금 1억 원에 20%에 해당되는 거여서 거의 100억 원대의 투자 유가증권이 생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산의 투자 유가증권이 100억이 들고 차입금이 98억이 감소를 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 거는 감사보고서상에 채무인수했다라는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에만 남아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 회사가 이걸로 끝내냐? 아닙니다. 딱 1억짜리 회사하고 별도 법인이니까 다른 은행에 가서 우리 돈 좀 빌려주세요 하니까 이 은행에서 뭐라고 하냐면 니네 상태가 안 좋아서 안 되겠어. 그럼 니네 모회사가 A 생산회사대? 그러면 얘한테 채무인수 받아오면 우리가 차입금 50억 빌려줄게. 예, 채무인수 받아오겠습니다. 그래서 50억 빌려줬어요. 똑같이 다른 은행에서 이 판매사에다가 50억 빌려줬어요. 그러면 합이 100억이 들어왔네요. 채무인수가 이제 98억에서 198억으로 늘었죠. 그거 외에는 표현되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고 나서 이 회사가 투자유가증권 100억 늘었죠. 차입금 49억 감축됐죠. 해서 재무상태가 좋아지니까 회사채 시장에서 회사채를 발행을 합니다. 이거는 가상사례라는 걸 좀 당연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국제회계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 기준의 재무제표 작성을 안 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별도 개별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는데 이 회사의 이 각각의 회사들에 대해서는 자본금 70억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외부 감사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가 기껏해봐야 채무인수하고 있다라는 한 줄
우발채무 약정상에 한 줄 나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파악이 어려웠죠. 그래서 회사채 발행도 했어요. 100억을. 그래서 50억도 못 빌리겠다던 회사가 회사를 쫙 나뉘어서 차입금 들고 갔죠. 그 다음에 100억에다가 200억을 차입 조달을 했어요. 50억도 못 빌리던 회사가 차입 조달을 한 거죠. 더군다나 생산회사에서 그동안 연구비로 해서 인건비를 떨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별도 범위 내에서 얘는 계속 적정하는 거예요. 판매 범위도 판매 수수료 일부 남기고 나머지는 계속 적정하는 거예요. 인력들에 대한 월급 겨우 주고 있고. 그러니까 적자 났으니까 그만큼이 이 A 생산회사에 얹어졌겠죠. 판매 수익으로 남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판매에 따른 수익, 수수료를 적게 지불했으니까 수익으로 많이 남았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부풀려진 거예요. 실질은 같은데. 그래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걸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A 회사가 모든 게 해결됐다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 이 회사가 우리 돈 없는데 하고 못 갚았어요. 그러니까 채무인수 니네가 하기로 했지, 니네가 갚어. 채무인수 니네가 하기로 했지, 니네가 갚어 하니까 차입금이 198억이 돌아온 거죠. 회사채는 상환 이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관계회사 도산과 함께 연쇄도산, 계열사 도산과 함께 연쇄도산한 거죠. 세 개가 다 공이 같이 법정관리 신청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다. 물론 이제 지금은 국제회계 기준의 연결 재무제표로 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라면 다 드러나죠. 이게 다 연결돼서 다 하나의 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지금은 다 드러나지만 당시 이제 한국 회계 기준의 그 개별 재무제표 기준이었던 시절에는 그러한 한계점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즉 회계 기준에 따라서 이런 그 실질이 마치 바뀐 것처럼 보이면서 합병 분할에 따라서 실질이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견상 보이는 모습이 좋기 때문에 굳이 이 회사가 뭐하러 분식회계를 해가지고 쇠고랑 찰리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다 합법인데요. 그 당시 회계 기준으로. 그래서 그런 방식의 것들이 있고 여전히 지금에도 이런 그 회계상의 맹점, 그다음에 재무상의 맹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감사보고서에 숫자만 봐서 되는 게 아니라 주석사항의 세부 내역을 봐서 채무 인수 이런 사항이 나오거나 우발채무 약정사항의 비중이 클 때는 그 세부 내역을 잘 파악해 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계열사 간의 거래 같은 경우는 지금 국제회계인사는 관계사 거래해가지고 매입, 매출, 채권 채무의 내역까지 다 지금 금액이 합산돼서 나오죠. 그래서 그 부담 정도를 우리가 주석상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셨다면 이전 초급자용 기업 분석에서 했던 이런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중급자용으로 올라가면서 아마 익숙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내용 자체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어렵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시다면 초급자용 해당 재무제표 한계에 대해서 설명했던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듣고 이 강좌를 다시 들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